제가 조언을 드릴 때 어머니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그 엄마들의 반응은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이거를.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성적이 오릅니다. 엄마가 놓으면. 네. 적절한 좌절이 필요합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늘 말씀하시는데 거리 조절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사춘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흔히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양상을 보면은 원래의 사춘기의 의미가 아니고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끌어지던 그 시기가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네? 라고 느낄 때 이제 사춘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그런 갈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느낀다면 혹시 나와 내 아이의 관계가 유아기의 관계를 계속 끌고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의 관계가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성인에 가깝게 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 조절을. 청소년기의 거리 조절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드라마 중에 학시 아저씨하고 학시 아저씨 딸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이 딸이 나는 은명이랑 사귀겠다. 학시 아저씨는 절대 안 된다. 막 싸울 때 이 딸이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그럼 아빠 나하고 평생 같이 살아봐. 네, 이거예요. 거리 조절이. 나 지금 이렇게 안 놔줄 거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협박하는 거죠. 이 정도 내가 나이가 됐으면 그 정도 나한테 내 영역을 인정을 해줘야지. 이거 안 해줄 거면 그럼 나하고 평생 이렇게 가는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이런 건데 결국은 딸이 이겼죠. 만약에 거기서 학시 아저씨가 이겼으면 이 딸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드라마로 보면 재밌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학교 생활이고 뭐고 없어요. 맞아요. 네. 드라마상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딸이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영역을 지켜내면서 은명이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해피엔딩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까지 막 부모한테 대들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거리 조절입니다. 학시 아저씨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젊을 때는 가정에서 대장 노릇하다가 노년 돼서는 자녀와 아내한테 버림받듯이 약간 쓸쓸하게 살잖아요. 그 선생님이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려면 자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아빠의 역할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농담 아닌 농담으로 아이가 대치동에서 학습 잘하려면 세 가지 요소 다 아시죠?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이거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건 사실 이게 섬뜩한 얘기인데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아빠가 관여를 하면 아이가 자아가 생겨서 엄마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케줄을 다 따라가게 하려면 아빠를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무관심을 강요하는 겁니다, 사실. 엄마가 이렇게 분리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운 좋게 대입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10배 이상에서 이 집으로 가출하게 되는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치동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건 뭐냐면 실패한 케이스는 사라져요. 눈앞에서. 안 보여요. 그냥 딴 데로 이사 가거나 SNS도 다 닫아버리고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 케이스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만 보이게 되죠.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려면 아빠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아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기본적으로는 직장에서 정년 퇴임하시던 시대의 그 아버지상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은퇴가 빨라졌잖아요.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났어요. 회사를 퇴사하고도
30년 이상 적어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시대에 아빠가 적응하려면 예전에 아버지 뭐 돈 벌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인생의 후반기가 너무 불행해지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빠를 위한 거기도 해요. 아빠 스스로 가족에서 내 자리를 찾으셔야죠. 학시 아저씨는 그래도 대찬 딸을 만나서 딸이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아버지 자리까지 좀 챙겨주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님들 자기 자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랫동안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빠는 학원에 그렇게 많이 보내고 싶진 않아요. 이 스케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어쨌거나 엄마가 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실 때쯤 되면 아이가 굉장히 지칩니다. 근데 아빠는 아이랑 좀 더 액티브한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지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빠가 야단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이 뭐 아빠 오셨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좀 늦게 왔으면 뭐 안 봤으면 뭐 이런 분위기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과정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남겨는 놓잖아요. 그렇죠. 네. 소수 의견이었죠. 네. 그거 마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상황에서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그런 식의 결정이 나는 경우는 뭐냐면 100대 빵인 거예요. 아빠 의견 100%로 가느냐 엄마 의견 100%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개는 엄마 의견으로 따라가게 되죠. 약간 갈등이 있더라도 합의를 좀 시도를 하셔야 돼요. 합의를 시도했다는 거를 아이가 아는 것만으로도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100% 짠 스케줄이고 아빠는 관여 안 했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전에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 의견도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스케줄이야 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4세고시, 7세고시, 뭐 초등 의대반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강남 3구 지역 아동 그 정신 건강 진단 치료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강남 쪽에서 진료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진료실에 그런 아이들이 좀 찾아올까요? 이게 진료실에 오는 형태를 보면은 4세, 7세는 사실 잘 안 옵니다. 진료실에 찾아올 때는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게 되는데 늘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 아이한테 다 물어봤어. 너 힘들면 안 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오면은 학원을 안 가도 된다는 거는 인생이 흔들리는 자기 그 세계관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안 다니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학원 다닌다 그러면 좀 아이들이 우쭐한 거 있잖아요. 무슨 반이야, 무슨 학원. 그거 못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잘하면 되게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키고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 엄마한테 말 한마디라도 붙여보려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게 약간 중독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게 엄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설정 자체를 굉장히 그냥 나와 동일시하거나 나와 분리되지 않은, 분리독립되지 않은 나의 일부로 보고 내 스케줄을 짜는 거죠, 사실.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엄마의 잘못인가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잘못한 건가요? 엄마가? 근데 관계 설정 자체가 너무 유아적인 상태로 놓고 이걸 계속 끌어가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누구의 잘못,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도 착각하시는 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부모의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 요거 잘 구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공적인 우리 아이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갈등 상황이 어떨 때 나오냐면요. 뭔가 학습을 좀 시켜보고 싶은데 다른 집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냐? 객관적으로 뭐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하고 싶은 게 없지? 다른 애들보다 덜 시키는데도 왜 힘들어하지라고 하면 그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를 덜 해줬기 때문에 뭔가를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의욕이 없는 거야. 우리 아이한테 뭔가를 더 해줘서 뭔가를 더 힘이 나게 해서 이 다른 아이들처럼 뭔가를 더 많은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신 것 중에 내가 어렸을 때 해줬던 거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 뭘 이제 그만해야 되지? 라는 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에너지가 생깁니다. 요거 한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 불안감이 제일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맞아요. 친구가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깨우다 보니 엄마가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깨우는 자체도 힘들고요. 이 어머니가 불안하신 건 그거죠.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지각해서 생기부에 적혀서 대학 갈 때 감점당하면 막 내 인생이 막 못 견딜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 제가 뭐라고 솔루션을 드렸을까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깨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이가 불안해서 먼저 자기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날부터 잘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되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엄마가 깨울 때보다 30분 이상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엄마들 생각에는 엄마가 깨울 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으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피곤할 거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왔을 때는 이 학생이 30분 덜 자도 에너지가 훨씬 더 생겨서 왔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그럼 사람이 에너지가 생겨요. 의욕이 생기고. 엄마도 덜 힘들죠? 그렇죠. 아침에 깨우는 그 신랑이 안 하고 네, 엄마도 훨씬 편한데 아이도 에너지가 더 생겨요. 적절한 자제는 그거예요. 네. 어렵지 않네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안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 20년 경력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데요. 요즘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 짧고 굵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뭘까요? 짧게 설명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정서적 비만 상태입니다. 아동기의 애착 상태가 학동기, 청소년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청소년을 3살짜리처럼 업어서 키우려니까 굉장히 힘드신 상태죠. 육아의 난이도가 지금 사상 최고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면 곤란하죠. 그 나이에 맞게 대해주셔야죠. 그것이 바로 적절한 좌절입니다. 근데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적절한 좌절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정신분석 용어이기도 한데요. 심리 발달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신생아 태어나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나, 이 엄마와 나가 한 사람인 것처럼 지내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에서 분리되어서 독립된 인격체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이 단계로 가는 이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적절한 좌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그 불편감을 적절한 좌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서로 좀 분리되고 분리된 인격체로서 서로 이제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왜 이 시점에 적절한 좌절이라는 화두를 던지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계기가 된 사례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는데 학원 시험을 딱 한 번 못 봤어요. 자기 기준에 못 미치게. 딱 한 번 못 보고 나서 학교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난 더 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게 됐는데 심지어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을 보고 저한테 직접 저를 보고 한 얘기인데 쟤도 저처럼 될 거예요. 그걸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양육 태도를 바꾸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 어머니들이 와, 저 집 아들 되게 부러운데? 우리 아이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2, 3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모님을 되게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던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는 못하세요.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문제가 사실 갈수록 좀 심해져서 지금은 그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친구들로 내려오거든요. 10년, 15년 전에는 청소년, 중학생 정도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초등학생 고학년, 4학년, 5학년 정도로 많이 내려왔고요. 적절한 좌절의 개념을 좀 공유하고 있어야 아이의 상태를 도와줄 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출간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좌절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제가 가이드라인 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 분리, 두 번째는 식사예절. 특히 잠자리 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불안하거나 또는 익숙해서 그냥 같이 함께 자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누구네 집도 그냥 자던데 그죠? 꼭 분리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하시는 어머니들 많죠. 그쵸.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요? 하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집 다 하는 게임은 왜 못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좀 다시 생각하시죠. 그럼요. 네. 잠자리 분리가 중요한 의미는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는 분리 독립된 인격체로 가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심리적, 물리적, 신체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잠자리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대개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워있을 때 그때부터 잠들 때까지 대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이불킥. 이불킥이란 말이 왜 이불킥이란 단어로 붙었을까요? 이불을 박찰 만큼. 네. 왜냐하면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불을 걷어 차게 되죠.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 과거의 어떤 행동, 생각, 이런 부끄러웠던 과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생각이 나죠. 성인들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나이가 어리고 미숙할수록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귀신, 유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엄마한테 무섭다고 하죠. 엄마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불안하다는 거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 본격적인 친구 관계가 생기잖아요. 학교에 간다는 거는 부모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내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거를 친구 관계에서 그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서 없죠. 대답해 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걸 거절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받아줘야 될 상황도 있고 그걸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상황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친구한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럴 땐 네가 양보해야 돼.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엄마가 뭘 하게 돼요? 잔소리를 하게 되죠. 사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하는 아주 인생의 첫걸음이라고 해야겠죠. 잠자리 분리가.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정답은 없는데 아이의 학교 생활 준비, 취학 준비라고 하잖아요. 학교의 환경과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집에서 저기 아동기에 유아기에 어느 중간쯤에서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회화를 시켜주셨잖아요. 이렇게 야단도 치시고 친구들 사이를 조정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그 기능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사한테 맡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됐다고 봐야죠.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적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된 나에 대한 인식을 좀 갖춰놓고 네, 학교를 가는 게 아무래도 학교 생활, 친구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부모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애매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실 거예요. 이불킥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이불킥 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하루를 돌아보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꼭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셔서 아이들 인생에서 이불킥 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가 잠 자려고 누웠을 때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과거 일을 돌아볼 때 쭉 지금까지 지내오신 삶을 생각해 보면 기뻐서 잠이 안 왔던 날이 며칠이나 되세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맞아요. 대부분 잠들기 전에 누워있는 시간에는 과거 일, 과거 중에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나죠. 사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시간이 이불킥, 잠자리 분리 그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갈등의 해소나 자기의 객관화나 이런 과정이 어렵죠.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잔소리입니다. 대개는 잠자리 분리나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동기, 유아기적인 애착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특히 학습 상황이나 어떤 친구들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숙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단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더 괴로움을 더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고학년 때수록 학교 생활이랑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집안으로 가출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아이들 자주 보시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으로 가출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집안 환경이 좋아요.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가정이고 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훨씬 많고요. 성격적으로도 뭐 MBTI로 치면 I 이렇게 좀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던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초반에 이제 질병 결석이 나타나요. 질병 결석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게 되죠. 특징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 전날 밤에는 너 내일 학교 갈 거니? 라고 하면 대부분 간다고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못 가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가더라도 보건실에 있다가 그냥 조퇴하던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집안으로 가출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자면은 한 중학생쯤 돼가지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애기 같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가서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 경우를 보면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유아기에 분리 안 된 상황에서 청소년기까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부모하고 관계에서의 연령이 있다고 하면 이 연령과 실제 연령 간의 갭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한쪽을 이제 놓게 되죠. 그래서 뭐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 일어나서 뭐 컴퓨터 사이버 상에서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몇 년씩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은둔형 외톨이랑은 또 좀 다른 거죠? 심리적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이 중학생 교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감을 못 잡는 거죠. 흔히 많이 하는 말이 학교에 가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초등학교를 지나오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가 어떤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학교보다 어떤 학원 스케줄이 훨씬 중요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쭉 끌고 가다 보면 아이가 여기서 힘들어하는 건 잘 몰라요. 심리적인 진도를 잊어버리시는 거죠. 이 학습 스케줄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부러워할 만한 아이가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실상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제 발현되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느끼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끝으로 저희 유쾌한 밤 시청자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입시의 주인공은 엄마고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끌고 달려가느냐에 따라 입시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입시 잘 보기는 정말 힘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조언을 드릴 때 어머니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그럴 때가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성적이 오릅니다. 그 아이의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발휘할 자기 영역을 좀 남겨주셔야 돼요. 그 거리를 두게 되면 어머니의 삶도 생깁니다. 아이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가 끌고 갈 때는 아이의 삶도 없지만 엄마의 삶도 없어요. 예, 누구의 삶도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삶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모님과 아이들 보면서 느끼셨던 이야기 오늘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이 이야기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아이와의 관계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